기 부총리의 카드 공제 축소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2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3, 40대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나라 예산을 쓸 수 있게 됐고 LPG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허위 신고 적발이 10,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 카드를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 폐지는 힘들더라도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모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유리지갑 터냐는 반발에 정부가 물러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 최종 확정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비공개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일몰을 앞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첫 도입된 이후 이번에 9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모두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 방안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추경 논의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기재위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조기 착공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려 1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착공을 앞당긴다는 구상인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조기 착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연내에 착공되는 겁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당초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인 민자 사업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 추진 예정이었던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 신사선철도 등 4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후속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가량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자 사업 조기 착공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뭡니까?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와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감소해 지난 1월에 이어 2달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민자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입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 동결한다는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민자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요금은 줄어들고 안양 성남 노선, 인천 김포 노선의 요금은 동결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기호 사업들의 추진 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IMF의 권고 영향이 큰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은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정부는 당초 이 추가 경정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는 예비비 제출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IMF가 우리 정부가 9조 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해야 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에서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함께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추가 경정 편성이 가능하냐 여부일 텐데 재원은 준비돼 있습니까? 재원을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더 거친 세금이 25조 4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올해로 2월된 10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세계 이격음에서 이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하고 나면 남는 재원은 한 1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여기에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 원과 또 기금 여유자금 등을 더한다고 해도 5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자 국채 발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 추경을 한다면 이 빚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기자, 재원도 문제지만 지금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법에 이제 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이라는 데 돼 있습니다. 예. 국가재정법에 보면 이 추경 편성 요건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1번에 있는 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초에는 이 미세먼지가 재난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통한 추경은 좀 어렵다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도 IMF 판단은 어떻게든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IMF가 진단한 추경 규모는 GDP의 0.5% 그러니까 약 9조 원 규모인데요. 네. 최근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 상황도 마치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상황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 편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늘린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다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9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고요? 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 1천 명이 줄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3천 명, 도소매업 취업자는 6만 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취업자도 2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실업자도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달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지난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4%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8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고 LPG차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판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모두 처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38명 중 236명이 참석해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국회는 이 밖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했고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불안감이 고조되고 쓴소리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곳곳에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부터 짚어보면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 외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생긴다고요. 네,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아름아름 관련 연구와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연구와 이 대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 대책을 펼칠 때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큰 폭의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중국 등 해외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환경부 담당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현재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이 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내외의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발생 원인, 정책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그런 기능을 오늘 나온 대책 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일반인들도 LPG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똑같은 이제 자동차 모델의 약 5만 원치의 휘발유와 경유, 이 LPG를 연료비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유차가 이제 가장 587km로 가장 많은 거리를 가고요. 이어서 LPG와 휘발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LPG에 비해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또 LPG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많지 않고 이 차량 역시 다양하지 않아서 얼마나 앞으로 LPG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또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제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이 내린 지시인데요.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먼저 더 이상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범사회적 기구를 좀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을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프랑스에 지금 반정 총장이 머물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귀국해서 이 수락 여부를 밝힐 예정인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정 총장이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기구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중국과의 공조 등 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데.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또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 장관하고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차량 2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안에 들어오려는 5등급 이하의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단속을 더 앞으로 전국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게 강도가 높아지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처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며칠씩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차량 이부제 등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으로 계속해서 중국 등 해외여행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이부제로 미세먼지는 별로 줄지 않고 이 국민 절반이 결국 자기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의 불편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최대 포털 사이트 구글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구글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부터 구글의 이메일인 Gmail과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버에 접속장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메일을 전송하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구글은 오전 11시 53분 서비스 상태 알림 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라고 처음 알렸고 오후 1시 44분에 다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 13분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글 코리아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지를 통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며 시스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에서 접속장애를 일으키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번 달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어느 때보다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한진과 현대차의 주주총회는 생사를 건 표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주총의 최대 관심사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권입니다. 총수 일가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해온 국민연금과 토종행동주의 펀드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의 연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횡령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인 조양호 회장의 이제 연임 안건을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유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2일 현대차와 모비스의 주주총회는 배당과 사회이사 선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고배당에 대해 국내외 자문기관 3곳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당보다는 미래 전략을 위해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엘리엇의 사회이사 추천은 부담입니다. 국제자문기관 ISS는 엘리엇이 추천한 경쟁사의 임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한두 명 들어온다 해서 경영권 자체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텐데 일관된 그런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맥락은 다르지만 기존 경영진에 대한 도전이 예상되는 현대차와 한진그룹의 이번 주총은 이미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대결 구도와 양상은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의 표대결 상황을 점검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현대차와 엘리엇의 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속속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가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모습입니다. 예. 양대 글로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엘리엇이 제안한 현금 배당안에 보시는 것처럼 반대를 했고 현대차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글래스 루이스는 현대차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지만 ISS는 현대차와 엘리엇의 제안을 일부씩 수용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들 중 일부가 ISS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자문사와 주주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한 걸까요?
네,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제시한 현대차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예.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도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ISS와 기업 지배구조원의 의견입니다. 지배구조원은 ISS와 달리 현대차의 사회이사 선임안과 현금 배당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상황도 좀 살펴보죠. 네. 주총 핵심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안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의 연임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한항공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분율 11%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가운데 대한항공 일부 직원들도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참여연대와 민변은 연임을 막기 위해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회사들의 각축전이 펼쳐지겠군요.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 신고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내야 될 세금도 많다 보니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공동 명의로 10억 6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30살도 안 된 아들이 낸 돈은 모두 아버지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부자간 편법 증여가 의심됐고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편법 증여를 해놓고도 돈을 주고받는 실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탈세의 의심 건수는 지난해에만 2,400건에 달해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6억 8천만 원에 거래한 아파트 분양권을 5억 8천만 원에 신고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덜 내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경우만 9,600건에 이르고 모두 35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2%나 늘었습니다.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제도와 자금 조달 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 계약은 물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에 대한 적발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적발 건수에 의심 건수까지 합치면 12,000건에 달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려서 이들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등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얼마나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금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과 합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기준보수 1등급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는 월 납입금 41,000원 중 8,2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인데요. 1년 이상 납입하면 폐업했을 때 월 최소 91만 원에서 많게는 169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 실적과 기준보수 등급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70%가 넘는 일반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가입 유도가 시급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2만 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들이 고용주의자 근로자인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노란우산 공제, 유급 병가 도입 등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은 결과 조사에 응한 126개 기업 중 약 20%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도 46%나 됐습니다. 검찰이 오전부터 포스코 포항 본사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자 엔지니어링실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엔지니어링실은 포스코의 설비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현대차가 신한카드와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현대차가 신한카드의 의사를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는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상된 수수료는 현대차가 제시한 1.89%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 4천억 원에 그치면서 증가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4조 9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인터넷은행 참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인터넷은행 참여 여부를 놓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거친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인터넷은행 고객을 보험 고객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올 하반기 목표로 한 IPO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창업자 권원강 회장이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권 회장은 오늘 경기도 오산 교촌 F&B 본사에서 열린 창립 28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영 퇴임을 공식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황학수 현 교촌 F&B 총괄 사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어오며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4도로 점차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한편 중북부를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는 최고 10mm 정도로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눈으로는 강원 산간에 최고 8cm가량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중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1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옮겨붙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경북에도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 부산, 대구 1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북부에 시작된 눈과 비는 모레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경상도와 강원 영동 남부에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